안녕하세요. 저는 자식에게 등을 돌린 60대 엄마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죠. 저와 남편은 자식들을 됨됨이 바르게 잘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곳에 계신 많은 분이 그러셨겠듯이 말이죠. 나부터가 똑바로 해야 자식들도 보고 배운다는 마음으로 최소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땅바닥에 흔한 쓰레기 한번 버려본 적이 없고 조금씩 돈을 모아 학교에 기부하는 등 좋은 일도 하며 살았죠. 물론 가장 중요한 자식들의 인성교육도 정말 신경을 썼는데요. 나만 열심히 한다고 자식이 잘 커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제가 제 자식에게 등을 돌린 사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울에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지방에 살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부자다 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다행히 시댁에서 물려주신 땅이 있어 먹고 살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됐었죠. 그런 우리에겐 3살 터울의 딸과 아들이 하나씩 있었는데요. 둘째인 아들 녀석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 심장을 아주 쥐락펴락하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도 팔삭둥이로 태어난 아들은 제가 온전히 10달을 다 품어주지 못하고 세상에 내놓아선지 정말 많이 아팠거든요. 심지어 죽을 고비까지 몇 번이나 넘기기에 우린 거금을 써가며 무당에게까지 의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애가 멀쩡해지긴커녕 6살 땐 백혈병까지 걸리더라고요. 전 눈이 뒤집혀 무당집을 다 엎어버렸죠. 제발 우리 영식이 좀 살려주세요. 저 앞으로도 착하게 살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부도 많이 하고 나쁜 짓은 근처에도 안 갈게요. 제발 우리 영식이만 안 아프게 해주세요. 영식아, 엄마가 건강하게 못 낳아줘서 미안해. 엄마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들을 간병하는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답니다. 이러다 내 자식을 잃으면 어쩌나 내가 살아갈 수는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매일 밤 저와 남편을 덮쳤죠. 그래도 아들은 기적적으로 병을 이겨내 주더라고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한 아들은 또래와 같은 나이 학교에 들어갔고 몇 년 뒤엔 완치 판정도 받았죠. 얼마나 하늘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느덧 많이 건강해진 아들은 또래 친구들과 밤낮 없이 뛰어놀 수도 있는 평범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온갖 액땜은 영유아기에 닿은 듯 건강하게 자라주었던 거죠. 비록 공부는 잘하지 못했고 흥미도 못 느꼈지만 아들이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지나칠 만큼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에 대한 걱정이 좀 덜어지자 원래도 가지고 있던 딸에 대한 미안함이 더 몰려오더라고요. 딸은 어릴 때부터 말도 잘하고 부모 속도 안 속이던 의젓한 아이였습니다. 아마 자기 동생 때문에 항상 울던 부모를 보며 일찍 철이 든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미안하더라고요. 항상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던 부모에게 오히려 괜찮다고 다 이해한다고 말하던 의젓한 아이였죠. 그런 딸은 누굴 닮았는지 공부도 정말 잘하는 착한 모범생이었답니다. 공부하기 싫다고 투정 부리는 자기 동생을 잡아앉힌 뒤 짐짓 엄하게 공부를 알려주기도 했죠. 딸은 어릴 때부터 배운 태권도를 성인이 된 후까지 꾸준히 했고 타고난 키와 골격도 좋아 아들을 막 휘어잡았거든요. 성인이 된 딸은 명문대 진학후 대기업에 들어가더니 그 뒤 몇 번 이직을 하며 전 잘 모르지만 투자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대기업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간다고 했을 땐 걱정했는데 워낙 제 앞가림을 잘하는 애니 믿고 지켜봤었죠. 그랬더니 나중엔 또 무슨 외국계 큰 금융기업에 고연봉을 받고 스카웃되었다기에 애가 능력이 있긴 있구나 싶더라고요. 이런 멋진 아이를 어떻게 내가 낳았나 싶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딸과 달리 아들은 고등학생 시절 잠시 방황을 했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오토바이를 타더니 기관지도 약한 녀석이 담배까지 피웠죠. 학교도 안 가려고 하던 그 녀석을 바로잡느라 참 울기도 많이 울고 목이 터져라 화도 냈었네요. 그렇게 2년을 속썩인 아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결국 재수를 해야 했습니다.
정말 어린 시절부터 그 녀석 때문에 흘린 눈물을 다 합하면 한강을 메우고도 남을 거예요. 그래도 아들은 한 번 재수한 끝에 지방 4년제를 나온 뒤 서울로 올라가 취업을 하더라고요. 아들은 고등학생 때 이후로는 우리의 속을 썩인 적도 없이 자기 누나처럼 착실한 효자로 변해갔습니다. 어디 가서 사람 구실 못하는 녀석으론 자라지 않은 것 같아 우린 그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죠. 한편 딸은 승승장구하던 사이 20대 후반의 나이에 결혼도 일찍 했습니다. 딸과 오래 연애했던 사이인 딸의 대학 선배로 개발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딸과 비슷하게 연봉도 많이 받는다던 사이인 무엇보다 성격이 정말 좋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부터 저와 남편에게 장인어른, 장모님, 사위 이찬수 인사드립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하며 큰절을 하는데 보기만 해도 유쾌해지는 젊은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알아서 일도 척척, 결혼도 척척하던 딸과 달리 아들은 통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위에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없냐고 물으면 아들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누나나 매형처럼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모가 특출난 것도 아니어서 그런지 인연 만나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녔는데요. 그래도 월 300은 벌고 외모도 평범한 편이었답니다. 딸이 한번 소개팅도 주선해줬었다는데 잘 안 됐던 모양이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오른 물가와 반대로 제자리인 월급에 연애와 결혼을 사치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던데 아들을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아들은 드디어 나이 39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동갑으로 아들과 비슷한 직장인이었어요. 첫인상도 청순한 것 같고 말하는 것도 야무진 것 같아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은 예쁘장한 며느리 정말 좋아했는데요. 막상 결혼을 시키고 나서 보니 며느리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그거 아세요? 영식이 올케비 3천만 원인 걸 갚아주고 결혼한 거래요. 뭐 3천? 네. 저번에 서울에서 같이 밥 먹을 때 영식이가 술에 취해서 슬쩍 말하던데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집이 어려워서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다고 하더니 빚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영식이 그럴 정도로 올게 진짜 놓치고 싶지 않았나 봐요.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딸은 제게 놀라운 말을 귀띔해 주더라고요. 들어봤더니 아들은 며느리의 빚을 갚아주고 신혼 전셋집도 거의 자기 힘으로 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출을 껴서요. 아들과 며느리는 낡은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었거든요. 저와 남편은 딸에게 줬던 것처럼 아들에게도 결혼자금 7천만 원을 보태줬었는데 그 돈을 합쳐도 며느리가 해온 돈이 없으니 더 나은 집에 가긴 힘들었던 거죠. 서울 집값이 워낙 비쌌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그건 그렇다 치는데 영식이 걔 자기 처가에 다달이 용돈까지 보내주고 있대요. 그때 같이 밥이랑 술 마셨던 날 올케가 영식이한테 이번 달 친정에 용돈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말을 제가 똑똑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케 없을 때 영식이한테 추궁했더니 애가 우물쭈물하다가 맞다고 대답하더라고요. 뭐? 용돈? 네. 올케네 오빠가 크게 사업으로 사고를 쳐서 올케네 부모님이 그 빚 같이 갚아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 형편이 어렵다고요. 올케가 자기 부모님 불쌍하다고 영식이 앞에서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영식이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친정에 용돈 좀 보내주면 안 되냐는 올케 부탁을 바로 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 인생이니까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솔직히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자기 처가 용돈 퍼주고 며느리 빚 갚아주고 사돈 어른들만 모시고 벌써 일본 여행까지. 그렇게 며느리에게 단단히 빠진 아들은 모든 걸 다 퍼주고 있었던 겁니다.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길 좋아하지 않았던 딸도 답답했던 건지 제게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돈은 저와 남편이 보태줬는데 효돈 자기 처가에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요. 됐다, 돌아. 자식한테 뭐 해줄 때 돌려받을 거 생각하고 해줬겠니? 결혼해서 자기 가정까지 꾸리내니 알아서 살게 두는 게 우리 일이야. 그만큼 사돈댁이랑 새아가가 영식이한테 더 잘해주겠지 뭐. 딸은 이게 호구 아니고 뭐냐며 구시렁대더라고요. 그래도 저와 남편은 아들에게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장인 장모도 부모님이니 효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며느리도 평소 우리에게 살가운 편이었고 아들에게도 잘하는 것 같기에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딸도 자기 동생 걱정하느라 좀 구시렁댔던 거지 평소 며느리와는 잘 지냈었고요. 다만 지내다 보니 며느린 좀 얄미운 구석이 있더라고요. 어머님, 저 소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요. 놀러 가면 한우 좀 사주시면 안 돼요? 거기 왜 한우타운 있잖아요. 네? 며느리 안 보고 싶으세요? 며느린 결혼한 지 1년 뒤 아들을 낳았고 임신 5개월 차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 후 쭉 아들 외벌이로 사느라 빠듯한 사정인 건 이해했는데 며느린 갈수록 대놓고 지갑을 꽁꽁 여미더군요. 꼭 저희 내외나 딸 내외에겐 비싼 걸 사달라고 하면서 명절이나 우리의 생일엔 입을 싹 닦으려고 하더라고요. 저흰 형편이 어렵잖아요. 대신 저희가 케이크 사왔어요. 생일에 제일 빠지면 안 되는 게 케이크잖아요. 저희 사정 이해해 주실 거죠? 그래도 어머님 생신 축하하는 마음은 이 며느리가 제일 크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죄송해요, 어머니.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땐 꼭 좋은 선물 해드릴게요. 중소기업 벌이로 외벌이하는 사정이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도 사람인데 어떻게 안 서운할 수가 있었겠어요? 며느리 친정엔 다달이 용돈도 준다면서 우리 생일엔 케이크 하나, 명절엔 10만 원이나 그것보다 저렴한 사과 세트가 전부였으니 얘들이 부모를 다르게 대하네 싶더라고요. 또 가만히 보니 며느리는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를 했지만 그게 아니면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물론 안부야 아들에게 물어도 되지만 뭐 사달라, 돈 필요하다는 얘기할 땐 스스럼 없이 전화를 거는 태도와 어쩔 수 없이 비교됐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얘가 여우 중에 여우구나 싶었지만 남편도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영식이 너 애미랑 잘 지내고 있지? 뭐 문제는 없고? 문제는요. 사정이 좀 빠듯하긴 해도 집에 토끼 같은 처자식이 절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없던 힘도 나는데요. 매번 어머니 아버지께는 불효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래도 두 분은 노후 자금도 있고 먹고 살기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효도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가끔 아들에게 물어보면 아들은 더없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애들이 우리에게 불효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 그거면 됐다 싶어 더 할 말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가 손주가 돌이 좀 지났을 때쯤 딸 내외가 캐나다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당시 딸 내외 두 딸은 초등학생이었는데 애들에게 영어 조기 교육을 시켜주고 싶어 했거든요. 남편은 거기서도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고 전 다행히 그쪽 지사로 발령 신청한 게 받아들여졌어요. 평생 거기서 살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올 생각인데 집이 고민이네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그냥 팔 건지 세를 주고 갈 건지요. 그때 딸 내외는 살던 집 처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었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인 날이라 그 자리엔 아들 내외도 있었는데요. 그때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말하더군요. 형님, 그럼 저희 그 집 빌려주시면 안 돼요? 아시다시피 저희 집 낡기도 너무 낡았고 오르막도 너무 높아서 애 데리고 다니기 너무 불편했거든요. 저희 집 와봐서 아시잖아요. 교통도 불편하고 에이,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네? 제발요. 그래 누나. 집사람 말처럼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우리가 집 깨끗하게 쓰고 돌려줄게. 누나 집 살면서 우리 돈도 더 잘 모을 수 있고 좋잖아. 매영, 제발 그래 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린 딸 내외에게 그 집에 자신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한 겁니다. 며느리 말이면 껌벅 죽던 아들은 얼른 딸과 사이에게 함께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때 딸 내외는 선뜻 알겠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래, 그렇게 해, 처남. 우리도 모르는 남한테 세주느니 그게 낫지. 지금 파는 것도 뭔가 아까웠는데 잘 됐지 뭐. 안 그래, 여보? 그래, 그렇게 해. 올게 애 유모차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지금 집에선 힘들었을 텐데 대신 깨끗하게만 써줘. 월세 같은 건 안 받을 테니까 공과금 알아서 하고. 와, 형님이랑 고모분 역시 최고라니까요. 감사해요. 고마워, 누나. 감사해요, 매영. 집 진짜 깨끗하게 잘 쓸게요. 딸 내외가 살던 집은 강남권의 평수도 30평대 아파트였기에
아들네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 후 딸내외는 캐나다로 떠났고 아들네는 딸의 집에서 살게 됐죠. 그 집에 들어가고 1년 뒤쯤 며느린 둘째가 생겼다는 소식을 알리더라고요. 어머님, 곧 둘째 손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시죠? 글쎄 병원 가니까 임신 5주 차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정말이니? 아유, 축하한다, 축하해. 네가 고생 많았다. 당연히 기뻤고 축하도 해주었습니다. 다만 아들 외벌이로 지금도 빠듯해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좀 됐을 뿐이죠. 그런데 고작 한 달 뒤 아들 내엔 유산 소식을 전하더군요. 무슨 이유도 없대요. 유산 대부분은 임신 초기에 일어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도 자연유산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집사람 나이도 벌써 40대 초반이라 노산이니까 그래서 애가 못 버틴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걸 어쩌냐 그래. 애민, 상심이 크지?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너무 놀라 전 직접 아들의 집에 올라가기까지 했습니다. 며느리가 걱정이 돼서요. 가서 몸보신이라도 할 수 있게 미역국도 끓여주고 조용히 집 정리도 해준 뒤 올라왔죠. 며칠째 수척해진 모습이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쯤 아들이 제게 간곡한 부탁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애 유산한 뒤로 집사람이 너무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런지 혼자 애 보기도 힘들어하고 와서 애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부탁 정말 죄송한 거 알고 있는데 장모님도 허리 때문에 못 도와준다고 하시고 집사람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나중에 이 은행 꼭 갚겠습니다. 여보, 영식이 말대로 당신 서울 좀 가봐. 우리 집 손주 잃어서 우울증까지 걸린 애 그대로 둘 수도 없잖아. 남편까지 제게 이렇게 말하자 전 결국 서울로 향했습니다. 어차피 한겨울이라 크게 농사일 도울 것도 없었거든요. 며느린 짐을 싸들고 온 절 보자 눈물까지 흘리며 고마워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구세주처럼 보여요. 정말 감사해요. 우울증 때문인지 애가 날뛰는 게 감당도 안 되고 집안일도 힘들고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그래. 아무리 유산이라고 해도 애 잃은 애미 마음이 오죽하겠니. 나도 전에 영식이 때문에 속을 그렇게 끓여봐서 네 마음 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절 보자마자 울까 싶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며느리의 행동을 보고 여민이 점점 가시더라고요. 어머님, 밥 언제 돼요? 저 배고픈데 빨리 좀 해주세요. 아, 저 매운 거 싫어하니까 고춧가루 좀 많이 넣지 마시고요. 저번에 콩나물 무침 그거 너무 맵더라고요. 처음엔 조금이라도 절 옆에서 돕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 같더니 갈수록 며느리는 절 부려먹으려고만 들더라고요. 물론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러 간 거긴 하지만 제가 며느리 대신 그 모든 걸 다 하러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느린 제가 칭얼대는 애를 달래고 있어도 밥을 안 먹는다며 칭얼대다 숟가락까지 던져버린 손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도 심지어 청소를 하고 있어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더라고요. 소파에 드러누워선 리모컨만 까딱거리고 있었죠. 심지어 제게 과자와 고기 좀 사다 달라며 심부름까지 시키려 들기에 저도 인내심이 바닥이 났습니다. 저 버르장머리를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 전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어요. 애미야, 아무리 내가 널 도우러 왔대도 그렇지 이건 좀 아니지 않니? 그동안 내가 뭘 하든 네가 손가락 하나 꿈쩍 안 하는 걸 두고만 봤던 건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러겠나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네가 원래는 예의 없는 애가 아닌데 하면서. 근데 이제 보니까 그냥 네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구나. 난 이 집 식모가 되려고 온 게 아니야. 널 도와주러 온 거지. 널 대신해서 다 해주려고 온 게 아니라고. 아, 그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너도 할 만큼은 해야지. 얼른 일어나. 아니, 며느리도 딸인데 제가 형님이었어도 이러셨을 거예요? 유산까지 한 딸한테 같이 집안이라고 애 보자고요? 그런데 며느린 오히려 서운하다는 듯 저희 딸을 들먹이더군요. 전 냉정하게 말했죠. 내 딸이었으면 애초에 이런 행동도 하지도 않았을 테지만 만약 했다고 해도 진즉 화를 냈을 거다. 아무리 부모라고 한들 호의를 권리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거짓말. 그냥 며느리랑 딸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거면서. 하지만 며느린
제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뒤론 그나마 손가락 꿈쩍하는 신용은 했지만 절피에 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밥을 다 차리면 나온다거나 애가 자기한테 온다 싶으면 은근슬쩍 저를 향해 밀어내더군요. 예, 나 지금 빨래 넣는 거 안 보이니? 그럼 애는 네가 좀 보고 있어야지. 아, 빨래 그거 금방 넣으시잖아요. 근데 애는 한번 놀아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단 말이에요. 너의 엄마 아니냐? 애랑 놀아주는 게 그렇게 싫으면 엄마 이름표부터 내려놔. 그 와중에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게 미안은 하는데 자꾸 며느리 편을 들며 절 설득하려고만 들더라고요. 집사람이 우울증이 심해서 무기력한 거예요. 어머니가 이해 좀 해주세요. 아, 그렇게 심하다면서 왜 내가 병원에 데려간다고도 싫다고 버틴다니? 애미게 집에 있을 때 드라마 보고서도 엄청 깔깔대는 애야. 우울할 땐 내가 참다 먹고 물컵이라도 닦으라고 잔소리할 때밖에 없어. 우울증도 형태가 다르잖아요. 조금만요. 네? 제가 나중에 정말 잘할게요. 나중 말고 지금 잘해 이놈아. 아무리 며느리가 좋다고 해도 아들이 왜 이렇게 호구가 됐나 싶더군요. 그리고 슬쩍 캐물어 봤더니 며느린 아들에게도 저에게 그랬듯 평소에 일을 많이 떠넘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평일 낮엔 아이를 봐줄 수가 없으니 아들이 제게 손주보기를 부탁했던 겁니다. 전 점점 아무리 우울증이라고 해도 저 버르장머리를 계속 참아주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린 제게 무리한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님, 이 집이요. 형님한테 말해서 저랑 남편 명의로 바꿔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형님네 어차피 돈도 많잖아요. 뭐? 그건 좀 아닌 것 같구나. 여기 아파트가 10억이 넘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리 형제 사이라고 해도 이걸 어떻게 주라고 하니? 형님는 그 돈 없어도 어차피 돈 잘 벌잖아요. 그에 비해 저흰 남편이 한 달에 고작 300 벌어오는데 언제 돈 모아서 이런 아파트로 이사하겠어요. 네? 어머님, 아가씨가 어머님 아버님 말씀은 진짜 잘 듣잖아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염치도 없이 그 비싼 아파트를 탐낼 수가 있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당연히 거절을 해도 며느리 며칠을 제게 조르더군요. 결국 전 신경질이 나서 화를 냈어요. 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하니? 내가 말해도 어차피 안 될 거지만 미연이 둘째 낳고 딱 1년 뒤에 직장에 복귀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벌고 노력해서 이런 집도 산 거야. 아무리 걔가 돈을 잘 번다고 해도 성실하지 않았으면 그럴 수 있었겠니? 내가 너 꼭 일하러 간 건 아니다만 그렇게 외벌이가 힘들었으면 너도 차라리 직장을 알아봐. 엄한 남의 집 탐내지 말고 공짜로 이런 집 살게 해준 것만도 고마워해야지. 어쩜 넌 그렇게 염치 없는 생각을 하니? 어머님, 어떻게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저도 답답하니까 그렇게라도 살 길 찾아보려고 한 거죠. 근데 염치가 없다뇨. 내가 처음부터 그랬니? 좋게 말했는데 네가 며칠이나 포기를 몰랐잖아. 아, 조를 걸 졸라야지. 어머님 미워요. 사사건건 맨날 잔소리만 하시고 사람 염치 없는 사람 취급이나 하고. 어머, 얘 버리장머리 좀 봐. 그러자 며느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분에 못 이겨 제 발치에 리모컨을 던지더라고요. 잘못을 했으면 제 발까지 다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죠. 뚜껑이 열린 전 바로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저거 안 줘? 다칠 뻔했잖아. 너희 부모님한테도 이러니? 어? 아니,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제가 너무 크게 언성을 높이자 놀랐는지 며느리는 아예 딸꾹질까지 하더군요. 전 그날 며느리를 호되게 혼낸 뒤 바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네가 평생 영식이랑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만 난 이렇게 막대먹고 버르장머리 없는 꼴 못 본다. 사람이 배려해서 도와주러 왔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이런 싹바가지 없는 짓을 해. 애를 보든 집안일 하든 앞으로 너 알아서 해.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더니 남편도 뭐 그런 인성이 있냐며 기가 막혀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은 며느리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두 아이 모두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집사람한테 다 들었어요. 집사람 행동이 너무 심했다고요. 제가 집사람한테 이번엔 잘못한 거 맞다고 뭐라고 했어요.
집 이야기도 이 사람이 집이 워낙 좋으니까 욕심이 좀 난 것 같아요.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집사람도 욱해서 그런 거지. 이제 반성하고 있으니까 마음 푸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진짜 우울증이 있긴 한데요. 우울증 때문에 감정 조절도 잘 안 되고 해도 될 일 안 될 일 구분도 잘 못했나 봐요. 이제 정말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지금 혼자 애 보고 집안일하고 하는 거 정말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네가 잘못한 거 확실히 알겠어? 네. 저도 아까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순간 놀라서 얼었었어요. 진짜예요. 죄송해요, 어머니. 며느린 우울증 때문에 그랬다며 눈물을 쏟아내더군요. 그리곤 잘못했다며 싹싹 빌기에 딱 한 번만 넘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화는 아직 안 풀렸지만 며느리 정말 딸처럼 생각해보니 상태가 안쓰럽긴 했거든요. 진짜 우울증 때문에 그랬나 싶어서요. 그런데 다시 아들 집에 가서 며느리를 도와주고 있다 보니 아들의 태도가 이상하게 바뀌었더라고요. 저 왔어요. 아이고, 고생했다. 밥 먹어야지. 생각 없어요. 집사람 밥은 챙겨주셨어요? 뭘 챙겨줘. 같이 차려서 같이 먹었지. 아, 집사람 몸살 기운 있는 거 모르세요? 근데 귀엽고 이런 날도 같이 집안일 하자고 부려먹으셨어요? 아무리 버리장머리 없는 꼴을 못 보신다고 해도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평소 예의 바르던 아들은 저에게 찬바람이 쌩쌩 불기 시작하더군요. 대놓고 며느리만 챙기며 꼭 제가 며느리를 못 살게 구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예, 난 니들 도와주려고 여기 와 있는 거야. 아이 근데 넌 왜 자꾸 날 못된 사람처럼 몰아세워? 니들이 다시 와달라고 해서 여기 와 있는 거잖아. 애미가 무슨 몸살이야? 아까도 멀쩡한 해 보이더만. 얼마나 집사람한테 관심이 없으셨으면 계속 열이 펄펄 나던 것도 모르셨어요. 감사한 건 감사한 거지만 기왕 오신 거 애엄마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한 번은 몸살 걸린 며느리를 제가 부려먹었다고 하질 않나. 제발 며느리에게 잘 좀 해주라며 날선 목소리로 당부하질 않나. 정말 서운했습니다. 뭔가를 꾸역꾸역 참는 말투던데 제가 뭘 어쨌다고 저러는 건가 싶더라고요. 더 모양새를 이상하게 만든 건 그걸 말리는 며느리의 말이었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그러지 마. 당신이 그러면 나만 더 곤란해진다고. 어머님 나한테 잘해주시는데 왜 이래? 며느리는 오히려 제게 죄송하다며 아들을 말리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이유도 모르고 아들과 서먹해지며 약 3주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쯤 저도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쌓일 대로 쌓여 그냥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자기들이 부탁을 해서 꾹 참고 다시 와줬더니 너무 괘씸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전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다가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대화를 들은 순간 전 아들의 태도가 왜 그랬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건 며느리의 이간질이었더라고요. 그냥 어머니 가시라고 하자. 당신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난 더 못 보겠어. 쉿, 어머니 깨시겠어. 그러지 마. 그래도 어머님이 계시면서 애라도 봐주시는 게 낫단 말이야. 이 근처 어린이집도 계속 대기가 안 빠져서 당장 어린이집 보내지도 못해. 그냥 차라리 내가 대리운전이라도 할 테니까 베이비시터라도 부르자. 어머니가 당신 계속 내가 안 볼 때만 힘들게 하신다며. 애 유산되고도 다 당신 몸가수 잘 못한 탓이라고 욕하고 당신 입만 열면 아들 뺏어간 불려오라고 빈정대신다며. 그걸 왜 그냥 참고만 있냐고. 전에도 그래. 어머니가 그러셨으면 바로 나한테 그냥 말할 것이지. 왜 혼자 참고 있다 나한테 오해까지 받아. 당신이 어머니가 못 살게 굴어서 참다 리모컨 던진 것도 모르고 난 당신 데리고 가서 사과까지 시켰잖아.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러니까 며느린 그동안 제가 아들 몰래 자신을 못 살게 굴고 있었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들어보니 며느린 전에 자신이 제게 버릇없이 군 것도 참다 그런 거라고 말했더라고요. 그 전에 며느리 자신이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다는 건 제 거짓말이었고 제가 자신과 아들 사이에 갈라놓으려 이간질을 했다고 말했죠. 어머님이 애까지 잃은 주제에 모자 관계까지 찢어놓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라고 하셔서 그랬지. 그리고 내가 말하면
정말 당신하고 어머님 관계가 틀어질까봐 무서웠어. 아무리 그래도 엄마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당신이 가서 어머님한테 사과하자고 했을 때도 순순히 갔던 거고. 근데 저번엔 당신하고 맥주 한잔하다 괜히 내가 실언을 해가지고 당신이 자꾸 어머님한테 티내서 나 무섭단 말이야. 제발 그러지 좀 마.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모자강엔 어쩔 수 없이 틀어지게 된 거야. 근데 뭐가 무서워서 계속 나한테 참으라고 하고 어머니를 여기 모시자고 하는 거야. 나 지금 계속 몸도 안 좋은데 어머님이 애라도 봐주셔야 살 것 같다니까. 베이비시터 비용은 지금 우리 돈으로 감당 안 돼. 게다가 형님이 어머님 말이라면 꼼짝 못 하는데 당신 다 아는 거 티내면서 어머님 돌려보내봐. 어머님이 나 괘씸해서라도 형님한테 나랑 당신 쫓아내라고 하실걸? 우리가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이런 데 살겠어. 나 그 낡은 빌라로 다시 돌아가기 싫어. 우리 애도 가능할 때까진 여기서 그냥 키우고 싶단 말이야. 어머님은 형님한테 분명 자긴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할 텐데 형님도 분명 어머님 말만 믿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모르는 척 좀 해. 어이가 없어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며느리가 눈물을 쏟아내며 제가 자신의 머리끄댕이를 잡았다고까지 말한 겁니다. 제가 아들 집으로 다시 들어온 뒤 이렇게 말하면서요. 또 한 번 내가 뭐라고 했다고 버릇없게 리모컨 던지거나 해봐. 그때 네 아들도 남편도 평생 못 보게 만들어 줄 테니까. 내가 내 손주 생각해서 특별히 다시 와준 줄 알아. 며느리 이야기만 들어보면 전 최악의 심호가 따로 없더라고요. 너무 놀란 전 순간 그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조용히 숨죽인 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고 분해 눈물을 쏟았죠. 제게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며느리 말만 믿고 있던 아들도 무서운 거짓말을 하고 있던 며느리도 모두 끔찍하더라고요. 그렇게 뜬 눈으로 잠에 들지도 못한 전 새벽 4시쯤 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때 딸이 있는 곳은 오후쯤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서러워서 딸 목소리가 듣고 싶더라고요. 미연아, 잘 지내고 있니? 뭐야 엄마,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어요? 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다시금 흐느낌이 새어나오더군요. 전 화들짝 놀라 이유를 묻던 딸에게 제가 그동안 겪은 그 황당한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당연히 딸은 기가 막혀하며 길길이 날뛰었죠. 그러더니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우선 괜찮으면 집에 가지 마시고 올케 좀 떠보세요. 그래서 올케가 진실을 말하도록 유도하고 그거 다 녹음해 놓으시고요. 그런 못된 인간한테 증거를 들이밀어야 아무 말도 못할걸요. 아셨죠? 제가 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한국 들어갈 테니까요. 딸의 말에 저도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오해만 남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전 다음날 며느리와 둘만 남았을 때 따져묻기 시작했어요. 몰래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면서요. 나 어제 다 들었다. 너랑 영식이가 하는 말. 너 왜 없는 말을 지어서 하니? 내가 언제 처음 여기 왔을 때부터 영식이 몰래 널 못사게 굴고 다시 여기 와서 네 머리채까지 뜯었어? 난 네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다시 좀 봐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손주 생각에 다시 와준 쟤밖에 없는데 왜 날 그렇게 모함했냐고. 우리 아들한테 내가 다시 다 바로잡을 거야. 네가 다 지어낸 얘기고 난 억울하다고. 뭐야. 그걸 다 들으셨어요? 조금 더 이용해 먹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글렀네. 뭐? 전 며느리가 당황이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 말을 듣더니 마치 딴 사람처럼 변하더군요. 그리고는 바로 본색을 내보이는데 제가 녹음을 하고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하는 것 같더군요.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제가 어머님이랑 남편 사이 이간질했어요. 그렇게 처음에 절 긁지 마셨어야죠. 도와주러 왔으면 확실하게 도와줄 것이지. 왜 자꾸 잔소리하고 사람한테 염치 없네 어쩌네 하세요? 형님한테 집 명의 얘기 좀 해달라니까 그것도 단번에 거절하고. 심지어 어머님 때문에 처음으로 저 남편한테 싫은 소리까지 들어서 저 제대로 짜증났었다고요. 그래서 다시 어머님 불러드리고 남편한테 이간질한 거예요. 겸사겸사 다시 애라도 좀 편하게 맡기고 제대로 남편하고 사이 멀어지게 해드리려고요. 전 저 짜증나게 하는 사람한텐 어떻게든 똑같이 갚아줘야 하거든요. 너 이렇게 무서운 애였니?
무서운 게 아니라 영리하다고 해주실래요? 그리고 어머님, 너무 빨리 알게 되셔서 아시긴 한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조용히 돌아가 주세요. 형님한테는 아무 말 마시고요. 어제 보셨겠지만 제 남편은 제 눈물만 흘리면 똥으로 매줄 쓴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거든요. 남편한테 가서 억울함 호소해봤자 소용없다. 이 얘기예요. 근데 어머님이 괜히 형님한테 말 옮기면 남매 사이까지 틀어질 거예요. 아가씨도 제 남편도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셨다면서 그 꼴 볼 수 있으시겠어요? 괜히 집안에 분란만 더 일으키지 마시고 아들 손주 생각한다면 조용히 어머님 몸만 돌아가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제가 자신을 짜증나게 해서 모자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더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 이런 무서운 애가 다 있나 싶더라고요. 멍청하게도 순순히 자백해줘서 증거는 잡았지만 치솟아 오르는 분노는 참지 못하겠더군요. 전 바로 철석하고 며느리 뺨을 올려붙였어요. 아! 지금 저 치셨어요? 그래, 쳤다. 내 살다 너 같은 애 처음 보는구나. 왜? 영식이한테 내가 네 머리채 잡았다고 했다며? 억울해서 내가 손찌검 했다는 거 진짜로 만들어줬는데 뭐가 문제니? 그런데 그 순간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날 아들은 회식 때문에 많이 늦는다고 했었는데요. 시간을 보니 아직 9시인데 아들이 돌아온 모양이더라고요. 그 순간 절 표독스럽게 노려보던 며느리가 풀석 옆으로 쓰러지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며 연기를 시작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어머님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네, 제가 몸 관리 못해서 애 떠나보낸 거 맞고 제가 어머님 마음에 안 차는 며느리인 것도 알겠어요. 근데 이젠 하다 뺨까지 치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니? 지금 저희 집사람 뺨에 손대신 거예요? 설마 머리채까지 또 잡으셨어요? 그 모습을 딱 목격한 아들은 눈이 완전히 돌아버리더군요. 심지어 제가 잠시 현관을 본 사이 그랬는지 며느리 머리까지 막 헝클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변명하려던 찰나 술에 취한 상태기까지 했던 아들은 제 손목을 우악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방에 들어가 제 짐가방을 들고 나오더니 그대로 저와 가방을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전 말 그대로 그 한겨울에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죠. 제가 말했죠? 저희 집사람한테 잘 좀 해주시라고요. 저 그동안 어머니가 집사람 힘들게 한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집사람이 좀 참으래서 꾹꾹 참고 있었는데 더는 못 참겠네요. 전 이제 엄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돌아가세요. 아들은 제가 입을 열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렇게 절 쫓아낸 겁니다. 쾅 닫힌 현관문을 보는데 너무 서러워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엉덩이도 아프고 춥고 서럽고 아들이 너무 괘씸해 참을 수가 없었죠. 전 그 밤에 그 먼 거리 그냥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춥기도 추웠고 그 시간에 기차나 고속버스 구하러 가느니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몰골이 되어 도착한 절 보고 사연을 듣자마자 남편도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놈이 이거 여자의 눈이 돌아서 감히 지 엄말. 괜찮아 여보? 다친 데는 없어? 마음이 다쳤어 마음이. 아무리 지 마누라 그렇게 좋다고 해도 어떻게 날. 그놈 그거 나 이제 절대 아들이라고 생각도 안 할 거야. 다음날 술이 좀 깼는지 아들이 제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자기가 전날엔 좀 심했던 것 같다고 우선 사과부터 하던 아들에게 전 주저없이 소리쳤습니다. 너 당장 여기로 달려와. 나한테 정말 미안하다면 지금 당장.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 아들은 눈곱도 떼지 못하고 차를 운전해 집으로 왔더군요. 그날은 토요일이라 출근도 안 했었거든요. 전 그런 아들에게 전날 녹음한 파일을 고스란히 들려줬습니다. 제가 열마디 하는 것보다 그게 확실했으니까요. 그 녹음 파일을 모두 들은 아들의 표정은 귀신을 본 것처럼 경악스럽더군요. 그리고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길래 전 차갑게 말했어요. 이게 네가 그렇게 싸고 돌던 애미 정체다. 내가 니들 대화 엿듣고 어찌나 무섭고 황당하든지. 전 정말 이럴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어머니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어제 이미 죄송하다고 했으니 더 말도 하지 마라. 이미 벌어진 일이고
난 네가 너무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네가 날 부모로서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내 말에 들어보려는 시도라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젠 제가 술에 취해서, 어제가 아니라 그 전에라도 어떻게 내가 음흉하게 뒤에서 며느리 괴롭히고 손직원같이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냐? 아무리 여자에 미쳐도 그렇지 사리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난 이번 일로 네가 부모를 얼마나 쉽고 우습게 생각하는지 깨달았다. 난 널 세상에 내놨고 어린 시절엔 어떻게든 널 살리려고 노력했어. 고등학생 시절엔 엇나가는 널 붙잡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지금껏 할 수 있는 거 다 해줬어. 넌 그걸 한겨울에 날 내쫓는 고약함으로 갚았고 난 그걸 잊지 않을 생각이다. 그러니 나가. 난 이제 영영 너 안 보고 살 거니까.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네 엄마 나가라는 소리 안 들려? 호얀 놈 같으니라고. 어떻게 그 여우 같은 거 말만 믿고 네 엄마. 나가. 당장 나가. 빗자루 어디 있어? 그제 아들은 후회하며 제게 무릎 꿇으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친 뒤였습니다. 남편은 빗자루까지 휘두르며 쫓아냈죠. 그리고 이틀 뒤 딸이 한국으로 돌아왔더군요. 우선 아들의 집에 들렸었다던 딸은 집으로 와서 절 바로 안아주더라고요. 엄마, 많이 상처받으셨죠? 괜찮으세요? 제가 옳게도 박영식 그놈도 바로 다 내쫓아버리고 왔어요. 뒷일까지 모두 제게 들은 딸은 아들네에 찾아가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더군요. 아들은 자기 누나에게 오랜만에 제대로 얻어터진 듯 했고 며느리도 뺨을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즉시 딸은 무상으로 자신의 집에 살고 있던 그들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숙박업소를 가든 어딜 가든 알아서 하라면서요. 그 뒤 부동산 여러 군데 집을 내놓고 왔다고 했죠.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 덕 보고 누나 덕 보고 잘 살았을걸.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엄마, 그 자식 이번엔 와서 싹싹 빌든 뭐라든 절대 받아주지 마세요. 그 자식 그 여자랑 이혼도 안 할 거예요. 잘못했어도 자기 엄마 아니냐면서 그냥 쭉 살 거래요. 그 자식 그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딸의 말을 듣자 정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지경이 됐어도 며느리를 포기 못하겠다던 아들의 결정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자기 엄마를 그 지경까지 이간질한 무서운 여자가 그래도 좋다니 오히려 아들에 대한 미련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딸은 그 뒤 며칠 더 한국에 머무르다 돌아갔는데요. 그 사이 아들과 며느리가 집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들은 마당에 서 있었는데 아들은 그 겨울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집사람도 이번엔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대요. 자기가 너무 철이 없었다고요. 누나, 제발 우리 조금만 더 그 집에 살게 해주면 안 돼? 진짜 금방 돈 모아서 나갈게. 실은 그동안 계속 외벌이라 아직 돈을 많이 못 모았단 말이야. 오히려 처가에 급한 빚 해결해주느라 갖고 있던 돈도 많이 까먹었어. 어머님, 형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번엔 진심이에요. 이 엄동설안에 갑자기 애까지 쫓아내시면 우린 어떡하라고요? 네? 지금 애만 겨우 친정에 맡기고 저흰 숙박업소 신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며느린 하나도 죄송하지 않은 말투로 용서를 구하더군요. 그런 걸 며느리라고 데리고 온 아들도 며느리도 너무 괘씸해 전 냉수를 양동이 가득 퍼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곤 그 무거운 양동이 속 물을 딸과 함께 들어 바로 그놈들에게 퍼부어줬어요. 당장 꺼져라. 이것들이 아주 뚫린 입이라고 어딜? 영식이 너 쟤랑 코 찍어도 못 헤어지겠다고 했다지? 네 부모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여자 끼고 어떻게 살든 내 알 바 아니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저 사람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당장 가버려. 결국 그들은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채 쫓겨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뒤 끝내 딸은 집을 팔았고 아들과 며느리는 어디서 집을 구했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았죠. 그렇게 지금은 3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동안 계속 며느리와 살던 아들은 2달 전 끝내 이혼을 했다더군요. 집 앞에 찾아와 이혼했다고 다시 용서를 비는데 저와 남편은 이유조차 묻지 않았답니다. 뒤늦게 후회를 했든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든 아들이 너무 괘씸해서 알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심지어 아이까지 며느리가 데려갔다는데 그렇게 아들은 외톨이가 된 모양입니다. 저 진짜 혼자란 말이에요. 이제
애 엄마랑 처가에 퍼줄 건 다 퍼줬는데 저한테 남은 거 월세방 하나랑 앞으로 보내야 할 애 양육비 의무가 전부예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발 저 좀 받아주세요. 그동안 걔랑 3년을 더 살다 혼자 되니까 이제야 받아달라고? 넌 부모가 꽁 대신 닭처럼 여겨진 모양인데 난 네 꽁도 닭도 되어줄 생각 전혀 없다. 그러니까 어서 가. 난 네가 날 집 밖으로 내동댕이친 그날부터 아들 없으니까. 아들은 한참을 빌다 돌아갔지만 전 딱 저 말만 남긴 뒤 다시 마당으로 나가질 않았습니다. 남편 또한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았고요. 한편 저희 딸 가족은 얼마 전 완전히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지금은 새로 구한 서울의 아파트에 살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보고 싶었다며 요즘 소녀딸과 함께 우릴 보러 자주 오는데 그 마음이 참 고맙더라고요. 아들 녀석에게 등을 돌린 뒤여서 그런지 그런 딸과 사이 효심이 더 고맙게 느껴집니다. 저와 남편이 언제까지 아들을 용서하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며느리라 내가 제일 괘씸하지만 그런 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 망할 거라고 생각하기에 뭐 별로 떠올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다르잖아요. 언젠간 아들에 대한 제 화가 풀릴지 말진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평생 마음에서 잊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며 당분간은 딸 내외만 만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요. 자식이 자라다 보면 부모보다 소중한 게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모든 걸 포용하고 용서해줘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자식들이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또한 사람이고 상처받을 수 있는 평범한 인간이라는 걸 사연을 마치며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제 사연을 마쳐보도록 할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올 한 해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